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며느리와 장모의 음모. 하지만 그들의 끝은 철창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부모 재산을 두고 갈등 겪은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이른 아침부터 뜨거운 햇살이 창문 틈을 파고들었다. 기상청에서 폭염주의보 문자가 연이어 울려댔지만 지방 공기는 이미 숨막히게 무거웠다. 68세 박영숙은 부엌에 서서 찬물로 그릇을 헹구고 있었다. 젊었을 땐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 저녁 늦게까지 생선 장사를 하며 살아왔던 억척스럽고 강한 여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움직이는 힘 빠진 노모의 모습뿐이었다. 어머니, 그릇은 찬물로만 씻으세요. 뜨거운 물 쓰면 가스요금 많이 나와요. 며느리 윤지연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차갑게 날아왔다. 겉으로는 공손한 듯 들렸지만 말끝마다 가시가 박혀 있었다. 영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수도꼭지를 돌렸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스치자 주름진 피부가 시리게 아려왔다. 옆방에서는 아들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늘 바쁘다며 아침 인사만 건네고는 서둘러 나가버리는 아들. 집안에 남겨지는 건 영숙과 며느리 지연 두 사람뿐이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공기는 더욱 싸늘해졌다. 지연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무심히 말했다. 오늘도 엄청 덥대요. 부채질이라도 하세요. 에어컨은 절대 켜지 마시고요. 전기세 감당 안 되니까. 영숙의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평생 자식을 위해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들 결혼 전세금을 마련해주고 손주를 보며 웃음 짓던 날들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아야 하는 처지라니. 점심 무렵 지연은 방에서 문을 열고 나와 심드렁하게 말했다. 어머니, 김치찌개 끓여주세요. 김치는 냉장고에 있어요. 영숙은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고기는 없었다. 고기라도 조금 있어야 국물이 깊어지는데. 어머니, 요즘 물가 몰라요? 김치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연은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한숨을 삼킨 영숙은 김치만으로 찌개를 끓였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식탁에 찌개를 올리자 지연은 한 숟갈 뜨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너무 짜네요. 다음부턴 간 좀 약하게 하세요. 그날 오후 기온은 36도를 넘어섰다. 창문을 닫아둔 방 안은 찜통 같았지만 선풍기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지연은 오히려 큰 소리로 말했다. 전기세 아까우니까 선풍기 말고 부채로 버티세요. 영숙은 낡은 부채를 붙잡고 연신 흔들었지만 뜨거운 공기는 시원해지지 않았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손끝은 점점 무거워졌다. 순간 옛날 시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먹던 따뜻한 순댓국 한 그릇이 그리워졌다. 그땐 힘들어도 웃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웃음조차 사치였다. 밤이 깊어 민호가 퇴근해 돌아왔을 때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집에서 쉬었어. 아들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호가 지친 얼굴로 웃는 걸 보니 더욱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모친 명순과 통화를 하며 은근히 미소 지었다. 네, 알겠어요. 오늘은 그렇게 해볼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영숙은 설거지를 하며 귀만 기울였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어머니, 오늘 빨래가 많이 쌓였네요. 옥상에 널어주세요.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
이미 햇볕이 머리 위로 내리꽂히고 있었다. 영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지연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어 올렸다. 계단을 오르는 순간 숨이 가빠오고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흘렀다. 그날 모든 비극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점점 더위는 기승을 부리고 박영숙의 일상은 숨막히듯 옥죄어 왔다. 며느리 윤지연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머니, 오늘부터 냉장고 물병은 비워두겠어요. 물 마시고 싶으시면 수돗물 드세요. 지연의 말에 영숙은 눈을 크게 떴다. 여름에 시원한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를 리 없을 텐데. 수진아, 찬물 한 컵 정도는 괜찮잖니? 그러나 지연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요즘 물값도 올랐어요. 절약 좀 하셔야죠.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버리는 며느리의 손길을 보며 영숙은 할 말을 잃었다. 갈증이 목을 죄어와도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생활. 그것은 작은 불편이 아니라 존엄을 무너뜨리는 모욕이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제약이 이어졌다. 어머니, 이제 식사는 하루 2번만 하세요. 요즘 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뭐라고? 하루 2끼만 먹으라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이 드시면 소식하는 게 건강에 좋아요. 다들 그러잖아요. 지연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태연히 대답했다.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해봤자 자신이 구차해질 뿐이라는 걸 영숙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영숙은 방에서 홀로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시장에서 새벽마다 트럭을 내리고 손에 생선 비린내가 배어들던 시절. 그 고생을 견딘 건 오직 아들을 잘 키우겠다는 믿음 하나였다. 그런데 지금은 집안에서도 설 자리가 없었다.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집요해졌다. 세탁기도 못 쓰게 하고 설거지는 꼭 찬물로만 하라고 강요했다. 심지어 화장실 사용 시간까지 정해야 한다고 윽박질렀다. 영숙은 자신이 마치 집안의 주인이 아니라 가정부가 된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김순자 할머니가 마주쳤다. 영숙 씨,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너무 수척해졌어. 순자의 눈빛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다. 영숙은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다. 하지만 순자의 따뜻한 눈빛 앞에서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 정말 못 살겠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그리고 그동안 참아온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에어컨도 못 켜게 하고 찬물도 못 마시게 하고 손빨래에 하루 2끼 식사까지. 순자는 크게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그냥 며느리 고집이 아니라 노인을 학대하는 거야. 그대로 두면 큰일 나. 하지만 아들한테 말하면 오히려 내가 며느리를 미워한다고 생각할 거야. 얘 앞에서는 멀쩡하게 구니까. 순자는 한참 생각하다가 눈빛이 반짝였다. 좋은 방법이 있어. CCTV 설치해. 요즘은 작은 카메라가 많아. 내 아들이 보안업체 다녀서 잘 알아. 영숙은 순간 망설였다. 그런 걸 내가 해도 될까? 당연하지.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하잖아. 그래야 아드님도 믿지. 순자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 말에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라도 며느리의 악행을 증명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며칠 뒤 순자의 아들이 작은 카메라를 들고 왔다. 손가락만 한 크기의 기기였다. 이거면 충분해요. 거실 구석이랑 옥상 문 앞에 설치하면 다 찍힐 겁니다. 설치 방법을 배우며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기기를 만졌다. 그날 밤 방 안에서 휴대폰 화면에 비친 집안 모습을 확인하며 영숙은 오랜만에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무기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CCTV가 단순한 증거 확보를 넘어 곧 그녀의 생사를 가르는 구명줄이 될 거라는 것을. 폭염은 점점 심해졌다. 낮 기온은 37도를 훌쩍 넘었고 집안은 찜통 같았다. 하지만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돌릴 수 없었다. 윤지연은 전기요금 타령을 하며 리모컨을 숨겨버린 뒤 부채질로 버티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박영숙은 땀을 줄줄 흘리며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등에 맺힌 물방울이 땀인지 세제물인지 구분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한마디 변명도 못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연의 요구는 더 노골적이고 잔인해졌다. 어머니, 앞으로는 세 끼 말고 두 끼만 드세요. 식비 아껴야 해요. 뭐라고? 내가 하루 두 끼만 먹으라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지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이 드시면 소식이 좋잖아요. 그게 건강에도 좋아요. 이제는 밥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된 현실. 영숙은 자신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짐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걸 절감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화장실 문을 열다 기가 막힌 광경을 봤다. 문 앞에 지연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어머니, 앞으로 화장실은 시간 정해 쓰셔야겠어요. 물세 아까우니까. 내가 무슨 권리로 그런 걸 정하니? 우리 집안 살림은 제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절약이 제일 중요해요. 영숙은 말문이 막혔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감은 더 커졌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교묘해지고 있었다. 낮에는 억지 심부름과 모욕을 던지고 밤에는 일부러 불을 끄고 복도를 캄캄하게 만들어 영숙이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영숙은 방 한구석에 앉아 눈을 감았다. 가슴속에 쌓인 원망과 서러움이 눈물로 번져나왔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들만 바라보고 평생을 버텼는데. 그 무렵 이웃 김순자 할머니가 영숙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 걱정스레 다가왔다. 영숙 씨, 요즘 왜 이렇게 야위었어? 얼굴이 반쪽이네. 순자의 따뜻한 눈길에 영숙은 그만 눈물이 왈칵 터졌다. 나 지연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에어컨도 못 켜게 하고 찬물도 못 마시게 하고 하루 두 끼만 먹으래. 손빨래까지 시켜. 순자는 깜짝 놀라며 손을 잡았다. 이건 그냥 며느리 고집이 아니라 학대야. 그대로 두면 안 돼. 하지만 아들 앞에선 멀쩡해 보여. 내가 말해도 민호는 절대 안 믿을 거야.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좋은 방법이 있어. CCTV 설치해. 요즘은 손바닥만 한 카메라도 있어. 내 아들이 보안업체 다니거든. 부탁해서 도와줄 수 있어. 영숙은 순간 두려움에 떨렸다. 그런 걸 내가 해도 될까? 당연하지. 진실을 밝히려면 증거가 필요해. 그래야 민호도 믿지. 며칠 뒤 순자의 아들이 작은 상자를 들고 찾아왔다. 박스 안에는 손가락 마디만 한 카메라가 들어 있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거실 구석하고 옥상 문 앞에 붙여두면 다 찍혀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기기를 받아들었다. 이 작은 기계가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줄 수 있을까? 설치가 끝난 밤, 영숙은 휴대폰 화면에 잡힌 집안 모습을 바라봤다. 낡은 거실 구석, 부엌, 옥상 입구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가슴 한구석에 오랜만에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다. 혹시 지연이 눈치채면 어쩌지? 영숙은 부채를 붙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폭풍 같았다. 이제 이 집안의 갈등은 단순한 고부싸움이 아니라
증거와 진실로 맞서야 할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다. 며칠 뒤 기상청에서 또다시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38도 예상. 외출 자제 요망.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안내방송이 집안을 메웠지만 윤지연의 표정은 오히려 묘하게 들떠 있었다. 어머니, 빨래가 쌓였네요. 오늘은 햇볕이 강하니 옥상에 널어야 잘 마르겠어요. 시계를 보니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 하루 중 가장 뜨겁게 달궈진 시간이었다. 박영숙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은 너무 덥다. 오후 늦게 하면 안 되겠니? 아니에요. 이불까지 널어야 하니까 지금이 딱 좋아요. 지연은 무표정하게 빨래 바구니를 밀어주었다. 그 속에는 이불과 수건,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영숙은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바구니를 안고 계단을 올랐다. 옥상 문을 열자마자 후끈한 열기가 온몸을 덮쳤다. 콘크리트 바닥은 마치 불판 같았고 신발 밑창을 태울 듯 뜨거웠다. 숨을 고르며 빨래를 하나하나 널어두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수돗물이라도 마셔야겠다. 영숙은 중얼거리며 계단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손잡이를 돌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힘껏 밀어도 당겨도 꿈쩍하지 않았다. 지연아, 문이 안 열린다. 열어다오.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한편 아래층 거실. 지연은 옥상 문을 잠그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켜며 혼잣말했다. 이제 진짜 맛 좀 보셔야지. 시끄럽던 잔소리도 조용해지겠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켜고 과자를 집어먹었다. 마치 옥상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 여유롭게 웃고 있었다. 거실 구석, 눈에 잘 띄지 않는 선반 뒤 작은 카메라. 그 모든 장면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다. 옥상에 갇힌 영숙의 절규도 냉혹하게 미소 짓는 며느리의 모습도 빠짐없이 담겼다. 시간은 흘러 오후 1시. 옥상에서는 영숙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졌다.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지고 눈앞은 아지랑이처럼 흐릿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자 뜨거운 콘크리트 열기가 등을 파고들었다. 민호야, 미안하다. 의식이 희미해진 영숙의 입에서 간신히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반대편 건물 베란다에서 이웃 김순자가 무언가를 눈치챘다. 옥상에 빨래를 널던 영숙의 모습이 갑자기 보이지 않자 불안한 예감이 스쳤다. 저 시간에 저기 있으면 위험한데.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곧 망설였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 괜히 나섰다가 오히려 일이 더 꼬일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옥상 쪽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사이 지연은 다시 친정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엄마. 잘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예 옥상에 가둬놨어요.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온 명숙의 목소리가 거실에 퍼졌다. 잘했다, 수진아. 이제 좀 본때를 보여줘야지. 순간 부엌에서 컵을 닦던 영숙의 작은 카메라가 그 대화를 또렷하게 담아냈다. 오후 3시. 기온은 40도를 넘겼다. 영숙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옥상 위 작은 카메라는 그 처참한 모습을 기록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퇴근을 서두른 아들 민호가 집 앞에 도착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어머니가 안 보이네? 어디 가셨지?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옆집으로 향했다. 초조한 발걸음이 김순자의 집 앞에 멈췄다. 초인종을 누르자 순자가 다급히 문을 열었다. 민호 씨, 혹시 어머님이 옥상에 계실지도 몰라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지금 이 폭염에? 그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계단을 뛰어 올랐다. 민호는 계단을 2계단씩 뛰어 올라 옥상 앞에 도착했다. 그러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이 문이 왜 잠겨 있지? 당황한 그는 힘껏 문을 흔들었다. 그제야 안쪽에서 미약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급히 열쇠를 돌려 문을 열자 뜨거운 열기가 화염처럼 몰려왔다. 바닥에는 어머니 박영숙이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은 가쁘게 끊어져 나왔다.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민호가 필사적으로 흔들었지만 반응은 거의 없었다. 순간 옆집 순자가 뒤따라 올라왔다. 어머, 영숙 씨, 빨리 119 불러야 해요. 민호는 다급히 휴대폰을 꺼내 신고했다. 구급차가 도착해 영숙을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민호의 눈은 분노로 흔들렸다. 그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 윤지연을 향해 외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어머니가 옥상에 쓰러져 계셔? 지연은 얼른 고개를 숙이며 거짓말을 내뱉었다. 저도 몰라요. 어머니가 혼자 올라가신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러나 말끝은 떨리고 눈빛은 흔들렸다. 민호는 더는 참지 못했다. 어머니의 휴대폰을 켜서 CCTV 앱을 실행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지연이 빨래 바구니를 내밀며 억지로 옥상에 보내는 모습. 뒤따라 올라가 옥상문을 잠그고 내려오는 순간 지은 차가운 웃음. 거실에서 에어컨을 켜고 태연하게 드라마를 보는 장면까지. 민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게 내가 한 짓이야? 엄마를 고의로 가둔 거잖아. 지연은 입을 막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건 오해야요. 진짜로 그럴 생각은. 오해? 다 찍혔는데도 오해야. 민호의 목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다. 그때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호 씨 사실 저 장면만이 아니에요. 지난 며칠간 며느리와 그 친정 어머니가 통화하며 어머님 괴롭히는 게 다 녹화됐어요. 민호는 곧장 다른 영상들을 확인했다.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온 대화 속 친정 어머니 명숙의 목소리가 선명했다. 리모컨 숨겨. 찬물도 못 마시게 해. 옥상에 자주 올려보내. 그리고 지연이 대답하는 소리. 알겠어요, 엄마. 그대로 할게요. 민호의 눈이 커다랗게 부릅떴다. 장모님까지?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공모였잖아. 그날 밤 민호는 병원에 누운 어머니 곁을 지키며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돼.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해. 다음 날 그는 지연과 장모 명숙을 집으로 불렀다. 지연은 얼굴이 창백했고 명숙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서방, 괜한 오해하지 마. 다 집안 살림 걱정돼서 한 일이야. 집안 살림? 노인을 40도 폭염의 옥상에 가둬두는 게 살림이요? 민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CCTV 영상을 그대로 재생했다. 화면에 비친 두 사람의 악행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지만 명숙은 오히려 고개를 치켜들었다. 그래, 내가 시켰다. 내 어머니 때문에 젊었을 때 내 인생이 망가졌거든. 이제 내 복수한 거다. 민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당신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경찰에 신고하겠다. 마침내 그가 112에 전화를 걸자 지연은 울부짖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나 민호는 단호했다. 이미 늦었어. 엄마가 죽을 뻔했는데 무슨 용서를 바라. 순자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맞아. 이런 건 절대 덮어둘 수 없는 일이야.
지연은 결국 무릎을 꿇고 울었지만 명숙은 여전히 억지를 부렸다. 그래, 신고해라.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법정에서 가려보자고. 민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법정에서 똑똑히 심판받아라. 며칠 후 서울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에는 이웃 주민들과 기자들까지 가득 모여 있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의 공분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피고석에는 고개를 숙인 윤지현과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지은 장모 조명숙이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인 오윤지, 그리고 조명숙. 두 사람은 피해자 박영숙을 장기간에 걸쳐 괴롭히고 특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고의로 옥상에 가둬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노인 학대이며 존속학대죄에 해당합니다. 법정안은 숨소리 하나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고요해졌다. 이어서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피고인들은 단순한 불화 수준을 넘어선 계획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40도를 웃도는 옥상에 수시간 동안 방치되어 열사병과 탈수 증세로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 목숨은 건졌으나 그 충격과 후유증은 심각합니다. 사회적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검사는 지연에게 징역 3년, 명숙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날. 판사의 입술에서 내려진 말은 무겁게 울렸다. 피고인 오윤지,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조명숙, 징역 2년. 법정 구속한다. 순간 지연은 얼굴을 감싸주며 울부짖었고 명숙은 억울하다며 소리쳤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도 피해자라고. 그러나 판사의 망치는 단호히 내려쳤다. 조용히 하십시오. 사회는 노인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악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이 두 사람의 팔을 잡아 끌었다. 구속된 채 끌려나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마땅한 결과다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무렵 병원에 누워있던 박영숙은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무리하지 마셔야 합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일찍 눈치채지 못해서 이런 고생을 하시다니. 영숙은 미약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다, 아들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이제 됐다. 더는 미안해하지 마라. 며칠 후 모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한 달 가까이 비워둔 집이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다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영숙은 창문을 열어젖히며 시원한 바람을 맞았다. 지난 여름의 고통이 순간 스쳐갔지만 그 바람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저녁 무렵 옆집 김순자가 찾아왔다. 영숙 씨,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순자 씨 덕분이에요. CCTV를 설치해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지옥 같은 날들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별 말씀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세 사람은 함께 따뜻한 저녁을 나눴다. 가정식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고기 한 점 들어간 국물은 오랜만에 영숙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웠다. 그날 밤 영숙은 옥상에 올라갔다. 지난번 쓰러졌던 자리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며 뜨거웠던 여름의 기억을 밀어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악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 그 얼굴에는 오랜 세월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단단한 미소가 번졌다. 이후로 민호와 영숙의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매일 함께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며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이웃들과도 정답게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교묘하게 악을 숨기려 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야. 그리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 그 말은 곧 영숙의 깨달음이기도 했다. 긴 시련은 끝났고 남은 것은 평화와 가족의 따뜻한 온기였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진심과 믿음을 잃으면 끝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진심과 믿음을 잃으면 끝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